박찬욱 감독의 박쥐를 봤습니다. 2년 전에 제 컨텐츠에서도 한번 다뤘었는데 재관람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볼 때보다 두 번째 볼 때가 더 좋았던 것 같고요. 한번 본 작품이기도 하고 시간도 없고 하니까 그냥 대충 그냥 넘겨가면서 봐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 재생을 하자마자 나오는 그 첫 시퀀스부터 몰입이 확 되기 시작하면서 이거 그냥 넘겨가면서 대충 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왓챠파티 열어가지고 사람들이랑 같이 제대로 각 잡고 2회차를 하게 됐죠. 아무래도 많은 요소들이 담겨있는 작품이다 보니까 볼 때마다 뭔가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처음에 볼 때는 이야기를 쫓아가는데 바쁘기도 했고 현대 한국식으로 재해석한 뱀파이어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봤거든요. 그래서 신선하다 요 정도의 느낌만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 뱀파이어라고 하면은 송곳니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데 여기서는 이 송곳니가 나오진 않죠. 대신에 송강호가 연기하는 현상태라는 캐릭터의 경우 현상태가 아니라 현상현입니다. 바늘관 같은 거를 이용하기도 하고 그 김옥빈이 연기하는 태주라는 캐릭터는 송곳니 모양처럼 생긴 쪽과이를 사용하기도 하죠. 직접 송곳니를 사용하진 않는다. 요런 게 좀 신선했고 보통의 뱀파이어 영화는 뱀파이어에게 물려가지고 피를 빨리면은 뱀파이어가 되죠. 근데 여기서는 반대로 뱀파이어의 피를 섭취를 해야지 뱀파이어가 됩니다. 보통의 뱀파이어 물과는 이 설정을 반대로 뒤집어 놓은 거죠. 처음 볼 때는 이런 부분들만 눈에 들어오니까 그냥 신선한 뱀파이어 물이네 요 정도로만 딱 느껴졌던 것 같은데 이번에 두 번째 관람을 하면서 더 디테일한 것들이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크게 나누자면은 융합이랑 순환 요 두 가지 키워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융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먼저 제목부터가 박쥐잖아요.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뱀파이어를 상징하는 동물이니까 제목을 박쥐로 했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박쥐의 특징이 포유류인데 조류의 특징이 섞여 있잖아요. 엔딩에 잠깐 나오는 고래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볼 때는 그냥 바다니까 그냥 고래도 한번 나오겠지 이 정도로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 고래라는 동물도 포유류지만 어류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융합의 키워드로 봤을 때 왜 제목을 박쥐로 했는지 그리고 엔딩에 왜 고래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도 조금 이해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인 이 현상태도 마찬가지죠. 현상태가 아니라 현상현입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성직자지만 동시에 사람을 죽여야지만 살 수 있는 뱀파이어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오아시스 멤버의 모임 장면도 그렇습니다. 한복집이 운영되고 있는 일본풍의 가옥에서 러시아 술을 마시고 한국식 트로트를 들으면서 중국에서 온 마작을 하죠. 이 한복집에 있는 마네킹들도 다 머리가 노란 그 외국인 모양의 마네킹인데 한복을 입고 있죠. 이런 것들이 융합의 이미지를 계속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가장 큰 융합의 이미지는 상현과 태주의 만남에서 있겠죠. 이 둘은 닮은 듯이 서로 다른 캐릭터입니다. 뱀파이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상현은 어떻게든 조용히 살아가고 싶어 하고 태주는 물 만난 물고기처럼 막 날뛰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 이 영화는 이 둘이 어떻게 융화되어 가는지를 아까 말씀드렸던 순환이라는 키워드로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순환의 이미지는 이 상현이 태주를 뱀파이어로 만드는 그 장면에서 나오게 되죠. 상현은 태주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먹임과 동시에 태주가 흘리는 피에 대한 욕망을 참지 못하고 태주의 피를 마시게 됩니다. 이 왓챠파티에서 이 장면이 나오니까 무한동력이라고 누가 말씀을 하시던데 근데 무한동력보다는 메비우스의 띠가 생각이 나긴 하더라고요. 서로가 서로의 피를 마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면서 순환의 이미지를 이렇게 썼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시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태주의 죽음과 부활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 상황이라는 면에서도 순환이라는 키워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딴 얘기인데 상현이 자신의 피를 태주에게 먹이기 위해서 자신의 혀에 이렇게 칼로 상처를 낸 다음에 태주의 입에다가 키스를 하면서 본인의 피를 먹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 연출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혀에서 나오는 피를 필사적으로 빨아먹는 이 태주의 모습이 이게 피를 빠는 건지 진한 키스를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되면서 되게 에로틱하기도 하고 절실해 보이기도 하고 아마 이 박쥐라는 작품에서 제일 좋았던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이 상현이 초반에 죽기 위해서 실험에 자원을 했지만 뱀파이어로 부활했다는 면에서 이것도 순환의 키워드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 태주가 신는 신발
신발의 변화도 순환의 이미지가 사용이 되는데 처음에는 맨발로 거리를 뛰었죠. 그런데 상현이 본인의 신발을 신겨주게 되고 태주는 나중에 본인의 욕망을 깨우치게 되면서 하이힐을 신게 되지만 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는 다시 상현의 신발을 신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볼 때 가장 다르게 보여줬던 장면이 이 방금 말했던 이 신발이라는 요소인데요. 밤에 맨발로 거리를 뛰어다니던 태주를 만난 상현이 이 태주를 번쩍 들어 올려가지고 신발을 신겨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두 번째 볼 때 유독 그 장면이 좀 심쿵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뭔가 이 작품이 뱀파이어물이 아니라 멜로물처럼 좀 보여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장르적인 면에 있어서도 이 뱀파이어물과 멜로라는 이 장르의 융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장면을 기점으로 이 사랑의 어설픈 상현이랑 팜프파탈의 태주의 이제 멜로로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부장제에 대한 조롱의 의미도 좀 새롭게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 이 태주는 시어머니랑 남편에게 억압받는 인물이죠. 가슴속에 품고 사는 욕망은 누구보다도 크지만 본인을 구속하는 환경 때문에 그 욕망을 발현하지 못하고 그냥 밤에 뛰는 게 그게 다인 그런 인물로 묘사가 되죠. 그런 그녀가 상현을 만나게 되고 남편을 포함한 그녀를 욕되게 한 그 오아시스 멤버들을 도륙하면서 이 가부장제에 반기를 드는 듯한 그런 이미지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인 라여사가 뇌졸중이 오고 나서 태주가 이 라여사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자마자 바로 상현이 다시 태주의 뺨을 때리면서 어디 버릇없게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볼 때는 이 장면이 이해가 안 됐는데 이 가부장제라는 키워드로 보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태주를 그 억압받고 있는 그 환경에서 구원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현조차도 마음속 깊숙한 곳에는 가부장제에 대한 인식이 박혀있다라는 거를 그 장면을 통해서 보여줬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보면서도 이해가 잘 안 됐던 거는 어떻게 보면 라여사가 이 남편 다음으로 죽이고 싶었을 복수의 대상이었을 텐데 왜 끝까지 살려두면서 데리고 다니는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두 번째 볼 때도 이걸 토론 주제로 제가 꺼냈는데 거기서 좀 납득할 만한 해답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죽여버리는 거는 너무 싱거운 복수라는 거죠. 차라리 살려두고 두고두고 괴롭히는 게 더 잔인한 복수일 수도 있겠다. 밥 먹일 때도 보면은 이제 뇌졸중이 왔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밥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음식 같은 것들을 갈아가지고 목구멍에 막 쑤셔 넣잖아요. 그때 태주가 묘한 우월감 같은 걸 느끼는 그런 표정을 짓는데 그런 걸 위해서라도 살려두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연출이 좀 흥미로운 게 상하 구도를 이렇게 활용하는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요. 오아시스 모임 때는 높은 테이블에 앉아있는 오아시스 멤버들이랑 낮은 테이블에 앉아있는 태주랑 그 외국인 그 이블린의 상하 구도를 보여주게 되죠. 이걸로 은근 계급을 나누는 그런 게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뇌졸중이 온 라여사에게 아까 갈아버린 밥을 먹일 때 밥을 먹이는 태주가 오히려 높은 곳에 있고 라여사가 낮은 곳에 있게 되는 거죠. 상현이 태주를 뱀파이어로 만드는 아까 그 장면에서도 마찬가지죠. 태주가 아래에 깔려있고 상현이 위에서 이렇게 뱀파이어로 만들게 되는 거죠. 태주가 뱀파이어가 되고 나서 본인의 욕망을 드러낼 때 지붕 위를 엄청 뛰어다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그 아래쪽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서러움을 지붕 위로 높게 점프하면서 다니면서 그거를 좀 욕망을 터뜨렸던 게 아닌가. 결국 상현이 그렇게 날뛰는 태주의 다리를 잡고 다시 바닥으로 내팽개 쳐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바닥으로 내팽개 쳐지는 태주랑 영화 한 중반부쯤에 건물 옥상에서 태주를 안고 땅으로 멋있게 착지하는 상현의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때 땅으로 내려오는 상현이랑 바닥에 내팽개 쳐지는 태주랑 좀 겹치면서 보여지더라고요. 이렇게 하강의 이미지를 주면서 인물이 타락하는 거를 좀 보여주게 된 게 아닌가. 하강은 때로는 신나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고 다시 상승하기 위해서는 계단 하나하나를 밟아 올라가면서 힘들게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를 그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상현과 태주의 관계는 융화와 순환이라는 키워드를 모두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서로에게 있어서 구원자이자 파괴자이거든요. 상현은 태주를 통해서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폭주하는 태주를 막기 위해서 이제 동반 자살을 선택하게 되고 태주 역시 상현을 통해서 억압되어 있던 환경에서 구원받게 되지만 본인의 욕망을 주체 못하다가 태주와 함께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죠. 스토리가 이렇고 배우의 연기가 어떻고 이런 것들은 2년 전에 뭐 충분히 다 제 컨텐츠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서 오늘은 2년 만에 다시 봤을 때 좀 느꼈던 점에 대해서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명작들은 좀 몇 년의 텀을 두고 좀 다시 보는 경험을 종종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